어제 그 서버에 가입 안 하신 팀들이 있으시죠? 네, 그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로리엇 계정에 들어가서 자기 디바이스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일단 요거 설명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따로 그 등록하는 거랑 그 툴 뭐 쓰는 거랑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다시 리뷰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덜 됐으면 하시고 그리고 하다가 또 안 되면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하시죠. 이거 원래 복습은 SBA가 어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복습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시고요.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개발하실 거나 테스트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들으시고 중간에 뭐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라란 무엇인가? 로라는 세계 표준 그런 뭐 와이파이나 우리가 쓰는 이더넷 같은 세계 표준 기술이 아니라 셈텍사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셈텍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기술이고 모든 기술에 대한 권한은 셈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도 셈텍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쓰느냐? 특성이 좋아서 쓰는 거죠. 얘네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선 범용적으로 막 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렴하고 이제 신뢰성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국내에는 그렇게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외국 쪽에는 디바이스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 다양한 센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꽤 많이 씁니다. 저희가 뭐 컨택해 보면 프랑스나 뭐 독일, 이탈리아 등등에서도 디바이스가 나와서 저희가 일부는 가져와서 테스트도 해보고요. 일부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롱레인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장거리 기술로서 뭐 최대 30km까지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요. 속도는 300bps부터 50kbps까지 범위인데 노멀하게는 보통 1, 2kbp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인코딩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1km 정도, 1kbp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는 전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롱레인지이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LBT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적용하는 국가도 있고 국가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 국내 저희 나라는 그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BT가 적용돼야 됩니다. LBT는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말 그대로 저기 listen before talk이라서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송신을 하기 전에 이 채널을 누군가 쓰고 있는지 일정 시간 보고 있다가 그 채널을 아무로 쓰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전송하는 게 LBT 기술이라고 하고요. 저기 대기 시간은 5ms입니다. 5ms 동안 아무도 그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전송하게 되고요. 이게 또 5ms지만 거기 이제 신호를 얼마만큼 체크를 하느냐 이런 신호 강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노이즈가 신호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신호가 5ms 동안 없을 때 이거를 전송할 수 있는 걸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의 로라웬 밴드, 주파수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밴드가 크게는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400메가대도 있고 800메가도 있고 900메가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사용하는 게 800메가 대역이나 900메가 대역을 삽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800메가 대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쪽은 900메가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은 800메가 대역하고 400메가 대역 쓰는 것 같던데, 예, 그렇게 각 국가마다 다 다르고요. 그게 사용하는 밴드는 뭐 KR920, 뭐 AS923, 뭐 EU868, 뭐 그런 식으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저기 빨간색에 표시된 게 SKT 사용 주파수로 되어 있는 영역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게 KR92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921.9MHz부터 923.3MHz 대역을 사용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921.9는 중심, 그러니까 그 밴드 폭의 중심 주파수가 되고요. 양쪽으로 이제 그 125kHz만큼 밴드 폭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 맥시멈 EIRP 아웃풋 파워가 있는데 이거는 전송할 때 그 신호 강도가 되겠습니다. 저기 10 뭐 dBm이라고 하는데 10 dBm 뭐 뒤에 보면은 게이트웨이 그 4 end device 있고 4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게 디바이스는 10 dBm도 있고 14 dBm도 있고 근데 게이트웨이는 23 dBm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숫자가 커지면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강도가 세진다는 말은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게이트웨이가 센 이유는 대부분 이제 디바이스가 붙어가지고 게이트웨이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게이트웨이부터 게이트웨이에서 디바이스 전송을 날려주고 할 때 얘는 중심 센터에서 하나 위치해서 수많은 뭐 수십 개, 적게는 뭐 몇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그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게 신호 강도가 세집니다. 저게 그리고 얘네들은 안테나도 큰 걸 써요. 보통 감도가 좋다고 하죠. 안테나가 보통 크기가 저희가 쓰는 거는 아주 작죠. 이게 한 몇십 cm도 안 되고 몇 cm 안 되는 안테나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기지국에 쓰는 안테나는 큽니다. SKT에서 쓰는 안테나가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하던 것 같던데요. 예. 그게 이제 안테나가 커진단 말은 신호를 잘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멀리서 쏘아도 감지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안테나는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 게인이 신호를 증폭하는 주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뭐 게인이 10이 되면 10배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에서 약하게 쏘아도 게이트웨이는 잘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 저거는 멀리 쏘올 수도 있고 안테나를 큰 게 게이트웨이는 강한 그 파워로 멀리 쏘고 그리고 큰 안테나로 미세한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영역을 커버하게 되는 거고요. 디바이스는 쏘는 것도 신호가 약하게 쏘고 게이트웨이보다 안테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이트웨이보다 적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게이트웨이가 보내준 신호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아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총 8개의 채널이 쓰이고요. 921.9는 약간 이제 그 출력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그 채널 그 통신할 때 보면 RX1, RX2라는 게 있는데 주로 얘는 RX2에서 수신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워가 셀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전송하는 건 대부분 921.2.1부터 923.3까지 7개 채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앞에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말했으면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레이트는 전송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트 0번부터 쭉 넘버링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0번부터 보통 5번까지 사용합니다.
그 0번부터 5번까지 사용하면 총 6개의 데이터 레이스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나와 있는데 0번은 SF12에 12가 되어 있죠. 그리고 1번은 SF11, SF10 뭐 이렇게 쭉 해서 SF7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Indicative Physical Bit Rate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만큼 속도로 꼭 낸다는 건 아니고 저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건데 비트레이트를 보면은 0번이 250 bps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매우 느리죠. 250 bps면은 한 30바이트, 30바이트 좀 더 되죠. 예, 30바이트 정도 되는 건데 예, 되게 느리죠. 초당 30바이트밖에 못 보냅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 뭐 5번은 5470 bps니까 뭐 꽤 많이 보내겠죠. 얘는 그래도 수백 바이트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저기서 보면 SF가 뭐냐? 스프레딩 팩터입니다. 저 스프레딩 팩터 약자인데요. 스프레딩 팩터가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 1을 보낼 때 이거를 몇 개로 해서 보내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F7을 하면 1비트 보낼 때 7비트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SF12는 1비트 보낼 때 12비트로 만들어서 보내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게 무선은 이제 로스가 많이 생기거나 중간에 잡음이 많이 끼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전파대에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지금 각자 쓰시는 다 노트북도 각자의 신호를 다 보내고 있는 거고 핸드폰도 다 각자의 신호를 보는데 이게 수많은 신호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신호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물론 주파수가 다르면은 이게 뭐 달리 이제 체크가 되긴 하지만 그 주파수 내에 뭐 노이즈라고 해서 각각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로라가 쓰는 주파수가 섞이게 되면 이게 이제 신호가 내가 쏘았을 때 반대쪽에 받을 때 이게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을 보낸다고 하나만 보내면 거의 깨질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기 멀리 있는 친구한테 부를 때 이름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7번 불어요. 그러면 친구가 들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12번을 부르면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뭐 잘 들리는데 12번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잘 들릴 때는 한두 번 부르면 되는데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부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비트레이트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 동작할 때 에너지하고도 관계되고요. 내가 이제 소리를 1시간 떠드는 것보다 뭐 이야기를 할 때 1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2시간 이야기하면 힘들듯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 SF7으로 7번만 보내면 에너지 소비가 적고요. 12번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적의 값을 만들어서 안 들려도 안 되고 많이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 놈인데 그게 나중에 네트워크 서버란 놈이 그걸 하게 되고요. 예, 우리는 적절한 그 수치에 따라서 최적의 값 찾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TX 파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송을 할 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TX 파워도 0부터 이제 쭉 해서 7번까지 쓰는데 맥스가 14dB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제일 출력이 센 건데 역시 출력이 세다는 것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힘을 많이 쓰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설치할 때는 뭐 저기 TX 파워를 낮춰서 보내는 게 배터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멀리 있으면 이제 멀리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TX 파워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나 저기 네트워크 서버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에너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은 에너지 갖고 데이터를 잘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네트워크 서버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걸 잘하는 회사가 네트워크 서버를 잘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SKT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보면 데이터 레이스는 제일 작은 걸 쓰고요. 그리고 TX 파워는 제일 큰 걸 씁니다. 이게 이제 각각 조정을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제일 믿을 수 있는 수치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폴트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아까 7개 채널 중에 그러니까 921.9는 RS2로서 무조건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보내는 7개 채널 중에 3개 922.1부터 922.5까지는 3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네트워크 서버에서 추가로 세팅에 따라서 그 연결될 때 내려줍니다. 그래서 7개 다 쓸지, 뭐 4개만 쓸지, 아니면 다른 거 3개만 쓸지,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KR 한국에서는 이 3개를 기본으로 쓰도록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로라웬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항상 이제 로라웬이라는 걸 치게 되면 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4개의 그룹이 항상 그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뭐 2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랑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합쳐진 경우도 있고 게이트웨이랑 네트워크 서버가 합쳐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합쳐졌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라웬에는 엔드 노드라는 거와 중간 게이트웨이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드 디바이스는 여러분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디바이스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액추에이터를 해가지고 뭐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걸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하는 센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제일 끝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녀석들 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엔드 디바이스들은 뭐 우리가 만드는 그 다양한 기기들에 내장될 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뭐 혼자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로라라는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지금 구현된 엔드 노드들은 배터리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뭐 반드시 배터리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상시 전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엔드 노드는 이제 그 데이터는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게이트웨이로 무조건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그러면 AP라고 있는데 그놈이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로라에서도 이 로라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게이트웨이가 되고요. 그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쓰는 AP 뭐 공유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그 SKT 같은 데는 커다란 탑 위에 그 탑 같은 데 달려 있는 기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는 일은 디바이스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쏘아주는 형태를 하는 게 주 일입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 받거나 보낼 데이터는 네트워크 서버에서 받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기서 뭐 노란색, 보라색, 뭐 분홍색, 뭐 주황색 이런 라인들은 로라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라인은 이더넷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로라라는 통신 방식을 통해서 디바이스 데이터를 받아서 이더넷으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때 이더넷은 정확히 말하면 이더넷이 TCP/IP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더넷도 쓸 수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쓸 수도 있고 3G, LTE 등 다양한 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TCP/IP 통신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는 각종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받은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던져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자신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로라웬에는 2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프로토콜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프로토콜 2가지를 정의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키도 그래서 2가지를 따로 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거는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의 통신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서버 간의 통신을 네트워크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엔드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키는 네트워크 세션 키와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로 각각의 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엔드 노드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와이파이 쓸 때 보면 하나의 AP에 붙게 되는데 얘네들은 붙는다는 사실 개념은 없습니다. 그 게이트웨이에 직접 붙는다는 개념은 없고요.
엔드 노드가 그 신호를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하면 그것을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전달해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거나 중간 게이트웨이로 가고, 초록색 같은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받게 됩니다. 이게 특정한 게이트웨이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캐스팅해서 내가 패킷을 쏘게 하고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 신호가 닿는 게이트웨이들은 다 받아서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버로 던져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게이트웨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단지 로라 신호를 받아서 이더넷에 실어주는 게 답니다. 얘가 중간에 이게 내 건이 아닌 걸 따지지 않고요. 받은 거 있으면 다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게이트웨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하면 요 주위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로라 디바이스, 그러니까 KR920을 지원하는 모든 신호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트래픽이 모두 네트워크 서버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게이트웨이에서 같은 패킷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정리해 주느냐? 네트워크 서버가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가 뭐 A께 먼저 오면, 제일 위에 게 먼저 오면 그걸 처리하고 똑같은 패킷이 B에서 왔다 하면 그거는 버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반대로 뭐 위에서 이제 디바이스 내려줄 때는 특정한 게이트웨이를 정해서 그쪽으로 내려주게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서버가 하는 일이 그런 패킷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데이터 레이시나 뭐 프리퀀시 뭐 등등 여러 가지 TX 파워라니까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 서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의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송신에 최적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서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로라웬이라는 망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게 네트워크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처리할 건 아니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연계가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던져주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해커톤에서는 보면 그 네트워크 서버가 로리엇이라는 네트워크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랑 저기 띵플러스랑 띵플러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연결되어 있고 로리엇에서 패킷을 받으면 저희 쪽으로 그 띵플러스 쪽으로 패킷을 던져주고, 우리는 그 받은 패킷에 대해서 뭔가 룰을 걸거나 아니면은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보거나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그 TCP/IP SSL 로라 맥 적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그 SSL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엔드 디바이스에는 AS128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 걔네 전송되는 패킷은 각각 키로 다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 나중에 보면 키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키에 따라서 잘못하면 유출이 되면 내 데이터가 변조도 가능하고 당연히 데이터 유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로라반에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 서버 간의 통신이 있고, 하나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간의 통신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서버까지 통신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전송에 대한 뭐 그 속도나 뭐 파워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채널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할 때 엔드 디바이스하고 네트워크 서버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키가 네트워크 세션 키라고 합니다. 그 AS128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고요. 그럼 네트워크 서버에서는 그거를 복화해서 처리하고, 뭐 밑에 내려줄 때는 다시 이제 네트워크 서버에서 엔드 디바이스 쪽으로 암호화해서 내려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엔드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통신할 때는 앱 S키,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는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엔드 디바이스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보낼 때는 당연히 앱 S키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야지만 제대로 복화가 됩니다. 중간에 보면 밑에 보면 이제 뭐 그림 나와 있죠. 중간에 센서가 있고 중간에 그 게이트웨이가 있고 나머지 서버 네트워크 서버 쪽이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스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센서와 게이트웨이 간에는 로라 FSK라는 물리적인 신호 방식을 전송하고요.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에는 이더넷, 3G, 와이파이 등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TCP, IP 기반으로 통신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갖는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통신 방식 그러니까 채널을 여러 개 쓴다고 주파수 대역이 뭐 국가마다 다르고 하다는 게 여기 있는데 제일 밑에 뭐 EU868, 868메가 대역 유럽이죠. EU가 그리고 433메가 대역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US915에서 915메가 대역을 씁니다. 그리고 AS433 저기 아시아 쪽 어디 거예요. 저기 저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쓰고요. 우리나라 말씀드린 US 쪽 계열인 920메가 대역을 씁니다. KR9201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채널 위에 로라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이건 샘텍에서 만든 로라 그 모듈레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래스 A는 베이스라인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로라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B는 비콘 모드입니다. 이게 비콘 모드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얘는 현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스펙이 확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비콘 모드가 있고 클래스 C는 컨티니어스 모드 해가지고 상시 연결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 보면 A 대부분 배터리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에너지를 적게 쓰다 보니까 상시로 이제 켜져 있는 건 아니고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그러니까 슬립 모드로 계속 가지고 디바이스가 슬립 모드로 갔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깨어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것도 자기가 깨어 있을 때만 받습니다. 근데 그 깨어 있는 게 잠시 그러니까 보내고 한 2, 3초 정도만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트워크가 내려주지 않으면 계속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커맨드를 내릴 때는 이게 이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어난 시간이 길어지면 명령어가 한참 있다 내려가겠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비콘 모드는 역시나 이것도 이제 A와 비슷한데 얘는 비콘이 이제 오면은 깨어나는 모드인데 얘는 아직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 아직 구현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컨티니어스 모드는 상시 켜져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가 전송할 때 빼고는 대기를 하고 있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도 무조건 내가 보낸다고 실시간으로 막 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 서버에서 내리면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로 운영되면 얼마 못 가고요. 보통은 이제 이건 아답터를 해서 상시 전원을 사용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개발하실 때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시간이 뭐 가끔 내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 어느 시간 내에 가야 된다고 하면 클래스 C 타입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시리얼 투 이더넷이라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걔네는 시리얼 장비를 이더넷에서 물려주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시리얼 투 로라라고 하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클래스 C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뭐 시리얼 데이터를 로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디바이스들이 중국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테스트 해봤는데 뭐 고속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한 거는 잘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림인데 타임 다이그램이 나와 있죠. 그래서 클래스 A는 이렇게 TX 시간을 보내고 일정 딜레이 다음에 RX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RX1 채널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거기서 못 받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못 받았다 하면 RS2 채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RS1은 앞서 설명드렸던 7개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되는데 TX가 보낸 그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내가 7개 중에 비어있는 채널을 선택해서 보내고 일정 시간 후에 그 채널로 데이터를 뭐 한 1초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안에 안 들어오면 다시 이제 또 일정 시간 기다려서 RS2 채널로 데이터를 기다리게 되고요. RS2는 일정한 채널, 아까 921.9MHz라고 하는 딱 정해진 채널로만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버에서 얘는 잘 안 간다면 921.9MHz로 보내면 얘는 항상 뭐 보내고 난 다음 대기를 하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기 RS 딜레이를 두는 이유는 내가 데이터를 쏜다고 해서 바로 디바이스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네트워크 서버 거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거치고 각 그 서버들 거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를 줘야지만 프로세싱이 가능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딜레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서버 네트워크 서버에서는 역시나 이걸 감안해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B 비콘은 중간에 이제 저 핑 슬롯 해가지고 비콘은 이제 이게 날리면 그걸 보고 깨어나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콘 기술은 원래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 지급이도 비콘을 쓰고 그 다음에 비콘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지 하나 BLE 나왔을 때 비콘 갖고 막 뭘 만든다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매장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왔네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상품을 설명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등등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무지 많아가지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아니면 쓰기가 힘든 정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 메커니즘들이 많아가지고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C는 상시 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이제 그 TX 보낸 다음에 바로 RS2가 RS1이 온다는 이유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대기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빼고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즉각적으로 이제 내가 보내면 그 말씀드린 바로는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얘는 배터리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상시전으로 운영을 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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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용량하고 관계돼요. 배터리 용량을 큰 걸 쓰면은 뭐 자주 깨워도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작은 걸 쓰면은 한데 그 제품들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이제 AA 배터리 썼을 때 1시간 정도 재우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예. 1시간 정도 재우고 한번 보내고 이걸 반복해서 한 5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빠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달라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F12냐 SF7이냐 얘네들 간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SF7을 했을 때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거고요. SF12가 되면 이게 한 번 전송할 때 그 오네어 타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패킷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길어지면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달라지고 또 하나는 TX 파워 그걸 또 얼마 설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딱히 얼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샘텍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네. 예. 더 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속도에서 보면 한 10배 차이 난다고 하면 한 20배 차이 나거든요. 데이터 레이시 여기서 보면 인디케이티브 뭐 피지컬 비트 레이트에서 SF12는 250이잖아요. 근데 SF7은 5470이잖아요. 요거보다 20배거든요. 데이터 레이시 20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에너지를 20배 더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그렇죠. 2배가 안 되죠. 맞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1을 7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듈레이션 방식이 이게 이제 신호를 보낼 때 2의 7승이냐 2의 12승이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7비트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듈레이션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7번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또 이거를 그 주파수 신호로 바꿨을 때는 다시 또 그게 바뀌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저 와이파이 쓸 때 보면 이게 무선 하나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보내냐. 근데 5GHz에서 막 몇십 기가 데이터 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데이터가 250개가 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막 복잡한 그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면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좀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KR에서 하고 있는 디폴트 세팅이고요. 그래서 리시브 딜레이를 1초를 주도록 그렇게 이제 디폴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각각 오퍼레이션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그 리시브 딜레이 2는 RX2가 오는 게 보내고 나서 2초 후에 RX2가 오기 때문에 결국 RX1이 대기하는 시간은 1초 이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만 대기를 해서 그 안에 안 오면 그냥 그거는 못 받는 게 됩니다. 그리고 join accept delay는 조인 과정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보다 좀 내부적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더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 FCNT 이게 프레임 카운터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최대 16384까지 정의하고 있어. 그다음에 다시 이제 0으로 바뀌고 계속 돌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요 값으로 우리가 패킷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어디서 이제 저희 설치해 놓은 거를 좀 작업을 하다가 왔었는데 그 에러 리포트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설치해놨는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패킷이 안 왔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안 왔을 때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장비가 죽어서 안 올 수도 있고 꺼져서 뭐 이게 네트워크가 잘못 뭐 에러가 나서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이즈가 껴서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그를 추적을 해보니까 뭐냐 2시에 보낸 게 프레임 카운터가 F 카운터가 1000이었어요. 근데 6시에 보는 게 1001이었어요. 얘는 원래 동작을 어떻게 설정해놨냐면 1분에 한 번씩 보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1시간에 60번, 예. 몇 시간이게 최소한 300~400번은 보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더라도 카운터는 300~400개를 늘려야 되거든요. 얘가 일단 보낼 때마다 하나씩 늘리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동안 카운터가 한 개도 증가를 안 한 거예요. 그 말은 중간 네트워크에서 에러 난 게 아니고 디바이스가 안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회사에다가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얘는 카운터 증가가 됐는데 중간에 빠졌다고 하면 게이트웨이 단이나 서버 단에서 그걸 이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런 그 의미들을 알아야지만 그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에크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렇게 파라미터를 준다라는 것 정도. 아마 지금 쓰시는 건 다 디폴트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디바이스가 갖는 정보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보면 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정보 그냥 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 인포메이션 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6가지가 있죠. 요 중에 이게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요 중에 하나, 둘, 3가지나 4가지는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는 생성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저기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앱 EUI라고 보통 명칭 부르는데 이거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SKT에 뭔가를 했을 때 서비스로 우리가 이제 콜드 체인 뭐 냉동차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그 디바이스 장치에서 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앱 UI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lobally Unique End Device ID가 디바이스 UI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바이스마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아이디가 돼서 그 디바이스를 식별하게 되는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생산할 때 부여가 되고요. 전 세계 모든 디바이스 중에 유일하게 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 보드에는 우리 마음대로 넣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상용으로 나오는 건 다 유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필드가 총 8바이트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앞에 바이트 3바이트는 IEEE OUI가 붙게 됩니다. 그 IEEE OUI라는 거는 그 기업이 IEEE에다가 돈을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한 식별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자리가 되는데 그 코드를 보면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아니면 어느 회사 맥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부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 종류나 뭐 디바이스 생산 순서에 따라서 코드를 그 회사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 코드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로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어드레스라는 거는 이건 로컬에서 디바이스 연결할 때 이게 뭐 디바이스 UI 같은 사용하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기니까 짧게 로컬에서 붙을 수 있는 개수가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개, 100,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 범위 내에서 로컬로 붙은 것 중에 몇 번째다라는 의미에서 짧게 쓰기 위해서 저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키는 Authentication with Application Key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키를 생성하기 위한 키가 됩니다. 키 시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밑에서 보면 ABP나 OTA라고 되는데 OTA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앱키란 걸 주면 얘는 이제 이 앱에 대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일한 키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키를 만들게 되고 얘는 디바이스와 서버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뭐 유출이 안 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키이기 때문에 유출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단지 유출이 되면 그게 나중에 나머지 우리 데이터가 남한테 유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 높아지죠. 예. 그리고 실제 통신할 때 저 키로 쓰지는 않고요. 저 키는 밑에 있는 네트워크 세션 키나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 만들 때 사용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세션 키와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가 실제로 중요한 키가 되고요. 얘는 AS128을 암호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16바이트 길이를 갖습니다. 이 키는. 그리고 이 ABP 모드일 때는 스태틱하게 사용자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OTA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오버 더 에어 액티베이션에서 실제로 서버와 통신을 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런타임 중에 생성되는 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키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ABP 모드랑 OTA 모드로 나눠지는데 ABP 모드는 Activation by Personalization. 개인이 알아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이 알아서. 그래서 개인이 안다는 거는 내가 키를 다 아는 거예요. 네트워크 세션 키도 내가 알고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세팅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과정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서버에 등록되면서 키를 생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키를 다 세팅했는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스에도 그렇고 네트워크 서버에도 그렇고 사용자가 직접 키를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조인 과정 없이 세팅하고 나서 바로 데이터를 날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TA 모드는 그 키 조인이라는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는 앱 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정할 거는 앱 EUI, 디바이스 EUI, 앱 키만 설정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둘 간의 통신을 하면서 디바이스와 그 네트워크 서버 간의 조인이라는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네트워크 세션 키와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는 접속할 때마다 바뀝니다. 이게 이제 접속할 때마다 이제 바뀐다는 의미는 이게 그 접속할 때 바뀔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뀐다가 아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접속하는 과정에서 그 난수나 이런 거를 초기값을 하나 추가를 해서 새로운 키를 만들기 때문에 키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맥 메시지 포맷인데 그냥 뭐 헤더 포맷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라서 그렇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형태가 이게 이제 라디오 피지컬 레이어 이제 물리적으로 보낼 때 앞에 프리엠브리한 게 붙고 헤더가 붙고 뭐 CRC 붙고 실제 이제 데이터가 붙고 그다음 CRC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는데 그 프리엠블은 그거죠. 신호를 내가 날렸을 때 이게 프레임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05050 뭐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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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 이게 메시지의 시작이니까 네가 대기를 해라. 제대로 체크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프리엠블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이 속도가 뭐 100메가다 해서 실제 100메가 데이터를 못 보내요. 이더넷도 마찬가지인데 100메가에서 100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라인이 100메가는 의미지 실제 데이터는 100메가 가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왜냐하면 프레임이 이제 프리엠블이라는 것도 붙고 헤더라는 것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0메가 라인에 실제 데이터를 쏘아봐야 100메가가 안 가고 한 7, 80메가 가나? 그것도 달라요. 이 패킷을 사이즈를 얼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사이즈가 65 뭐 한 바이트짜리 계속 보낸다. 이렇게 하면 정말 데이터 얼마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프리엠블이나 헤더가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별로 안 나오고요. 이제 프레임 사이즈 커지면은 헤더나 프레임블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낸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쭤보신 그런 것들 뭐 계산도 저런 프리엠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훨씬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SF가 늘어나면서 속도도 팍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에 저기 F 카운터 저런 것들 붙어 있고 저기 컨트롤은 이제 얘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낼 거냐. 얘가 이제 뒤에 보면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가 IP망에서도 TCP도 있고 UDP도 있듯이 얘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그 이제 세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보내는 거, UDP는 내가 보내고 그냥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얘도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 레이어에 보면 F 포트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TCP IP에서 보면 서비스 포트가 있잖아요. IP 말고 포트란 거 있는데 그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0번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네트워크 그 서버에서 처리해야 될 메시지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뭐 200 몇십 번 하면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거다. 그리고 10번이면 내가 그냥 쓰는 거다. 정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비스 포트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킷을 혹시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맥헤더에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타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타입은 이거는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 그런 건데 크게 보면 join하고 뭐 confirm, unconfirmed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oin은 아까 말씀드린 ABP는 필요 없고 OTA에서 내가 이제 이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키를 생성하자라는 그런 거고요. 거기서 이제 request, accept가 있을 거고 그리고 unconfirmed data up, unconfirmed data down 있습니다. up은 디바이스에서 서버 쪽으로 보내는 게 up이고요. down은 서버에서 디바이스 내리는 게 dow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디바이스는 아래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up, down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onfirmed도 마찬가지로 up, down이 있습니다. 그리고 unconfirmed와 confirmed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확인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confirmed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냥 끝냅니다. 이게 뭐 확인이 오든가 말든가 나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게 unconfirmed고요. confirmed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가 네가 받았니라는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에 그 응답이 없을 경우는 이거 못 받았구나 해서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본은 8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정의하기에 따라서 뭐 더 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같은 팩스는 계속 보냅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그 프레임 카운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에크가 오면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제대로 전송된 게 확인됐으니까 중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몇 번 될지는 정해준 숫자 내에서 보내게 되고 unconfirmed 그러면 다시 보는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unconfirmed 모드에서도 그 리피트 카운트 해가지고 그런 것들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컨펌도 약간 다른데 리피트 카운트를 3으로 주면 그냥 unconfirmed 같은 포켓 3번 보냅니다. 3번.
나머지 중복돼서 오는 거는 서버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나 무조건 3번을 보내요. 3번을. 같은 걸 3번을 보내면 이제 뭐 그 중에 한 번은 가겠지라는 의미에서 3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컨펌들은 잘못 보내게 되면 에러가 많이 돼서는 계속 리트라이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로라는 느린 디바이스고, 뭐 LBT에서 그 라인 채널을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뭐 거기다가 같은 게 안 갔을 때 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RX1 딜레이, RX2 딜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패킷을 보내는데 시간이 최소한 몇 초씩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컨펌들을 쓰게 되면 이게 수십 초씩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은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환경이랑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조인드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서버에 내 접속할 때니까 키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ccept는 당연히 뭐 이제 됐으니까 accept하고, 이거 보면 frequency channel 4, 5, 6, 7, 8 해가지고 이제 기본이 처음에 우리 3개였잖아요. 922.1부터 5까지. 나머지는 이 붙었을 때 서버에서 이제 내려주는 join accept 메시지에 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망은 실제로 7개 다 쓰는 거라면 1, 2, 3, 4, 5, 6, 7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 2, 3만 쓴다고 하면 저게 다 5% 오겠죠. 그러면 나는 1, 2, 3 내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2개의 그룹을 어플리케이션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OTA의 뭐 조인 프로시저인데, 보시면 디바이스에서 모든 거 디바이스 시작을 하게 되고요.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EUI, 앱 EUI, 디바이스 nonce, 앱 키를 이용해서 어떤 스트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nonce가 난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 값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 그거를 앱 서버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서 이 계산 과정을 거치면 양쪽에 동일한 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앱 키로 복화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뭐 저 안에 키 값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키를 만들 수 있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앱 키로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새로운 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모든 그 네트워크에서 키 교환 방식이 그런데 직접적으로 키를 주지는 않고 서로 간에 키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난수값이라든지 그런 걸 생성한 다음에 서로 그 값만, 키가 아닌 난수값만 던져가지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키로 새로운 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SSL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그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가지로 전송할 수 있는데, 키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네트워크 키와 뭐 어플리케이션 키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앱 서버에 보내는 걸로서 디바이스에서 앱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앱S 키, 앱 세션 키죠. 이걸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앱 서버에서 복화를 하고요. 그리고 앱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서버로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앱S 키가 아니고 네트워크 S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고, 거기서 내려온 건 또 복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구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거 뭐 로라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프로토콜 자체가. 요거는 이제 조인 리퀘스트 과정이고요. 이거는 저기 보드를 돌려보시면 보드에서 이제 우리 보드를 꼽으면 시리얼 포트가 생기거든요. 거기 연결해서 그게 콘솔이니까 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 보셔도 되고요. 그거 꽂으면 아마 그 속도는 384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은 플로우 컨트롤은 대부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리티 비트는 보통 넌으로 사용을 하고요. 요즘 거의 하드웨어 성능이 좋기 때문에 플로우 컨트롤이나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에러도 잘 안 나기 때문에 뭐 패리티도 그냥 체크를 안 하고 그렇게 해도 거의 에러가 안 납니다. 이제 조인 억셉트 되면 이런 메시지가 와서 키를 이제 받게 되고요. 아마 지금 쓰시는 보드들도
조인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저거는 다 OTA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드들이 그 연결하면 바로 접속이 안 되고 AT 커맨드로 조인을 날려줘야지만 AT 플러스 조인이라는 명령을 줘야지만 조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스 코드에서 한 줄만 추가하게 되면 그냥 파워 넣게 되면 바로 조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조인을 한번 실패했는데 평생 안 붙을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가 추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인이 성공했냐 안 했냐 체크도 하고, 실패하면 리트라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맥 페이로드 뭐 이런 건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F 포트, 이게 포트 뭐 서비스 포트, 그 TCP IP에서 포트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트 번호 0번은 네트워크 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코드를 갖게 되고요. 얘는 암호화키가 네트워크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0번은 무조건 네트워크 서버가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SKT는 뭐 자신들 서비스에 그 SKT 망에 붙을 때는 뭐 222번, 223번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내가 뭐 10번은 무슨 서비스, 11번은 무슨 정의를 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해서 뭐 하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면 특정한 포트 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각자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unconfirmed 메시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unconfirmed 메시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보내고 끝이다라는 점이고요. confirmed는 반대로 echo가 올 때까지 확인을 계속해요. 그래서 보내고 에코 올 때 기다리고 안 오면 또 보내고 안 오면 또 보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KR 맥스 페이로드 사이즈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SF나 데이터 레이스에 따라서 데이터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 나와 있죠. 데이터 레이스 제로일 때 가장 느릴 때 59, 51, 59바이트. 전체 원래 프레임 59바이트고 데이터 실을 수 있는 건 51바이트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짧아집니다. 그래. 그리고 SF7일 때는 222바이트 길어지죠. 이게 데이터가. 이게 초당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걸 잘 적절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센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51바이트까지는 않고요. SKT는 그래서 65바이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페이로드 맥 사이즈를 65바이트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스펙이 바뀌면서 약간 더 줄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다 SKT 이야기고요. 어차피 이게 원래는 SKT가 이걸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그 전파 규정상은 로라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역폭이 그 밴드 프리커시 밴드도 그게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열어주지 않아서 거의 한 채널인가 밖에 못 쓰고요. 이건 전파 출력도 10mW 밖에 안 돼서 거리도 이제 그렇게 뭐 한 1km 정도 이상 못 가게 그렇게 됐었는데 SKT가 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그런 규제나 이런 걸 다 바꿔서 지금은 이제 지금의 그 KR920 스펙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SKT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표준하고 약간 다르게 거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키도 2번 생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가 표준 그 지금 쓰시는 것들이 무라타 모듈인데 무라타 모듈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디 모듈을 이거는 그 로라 표준을 지키는 칩이더라 모듈이더라 해서 SKT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인증이 안 됩니다. SKT는 자신이 정의하고 있는 그 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훨씬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이 OTA 모드도 한 단계가 이거 2단계로 늘어났고 이때 키 생성 과정 다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앞서 프레임 카운트 이런 거 조정한 것도 다 있고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돼서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무라타 모듈을 쓰면 SKT 인증은 저 부분 다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라타도 SKT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SOURCE, OLUM 같은 국내 몇 개 제품이 있는데 국내 제품 아닌 무라타도 아마 SKT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SKT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SKT 납품하는 제품을 만들 때 그쪽 부분은 면제가 되고 나머지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과정이 좀 더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로라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알면 로라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고 뭐가 필요하다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쓸 보드랑 그 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다 자료는 세트랩 자료입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게 이제 저희가 쓸 그 보드, 각자 지금 받으신 보드 있잖아요. 이 보드에 대한 건데요. 일단 보드, 이 그림은 보드 내에 있는 무라타 모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무라타 모듈은 보드를 이제 위에 있는 그 작은 보드를 빼보시면 안에 은색으로 된 게 캡이 씌워진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라타 모듈이고요. 아마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모듈 중에 제일 작을 겁니다. 무라타 모듈이.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만들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캡 안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X1276이란 거와 하나는 STM32L0라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SX1276은 저게 로라 트랜시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면 로라의 무선 규약으로 만들어서 날려주는 칩이 되고요. 저게 핵심 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STM32L은 이 모듈을 구동하는, 그리고 이제 그 로라 웬 스택이 올라가면 그거를 구동시켜주는 메인 MCU가 될 거고요. 대부분 이 구조를 갖습니다. 모듈들은 이게 모듈들 기본 구조를 갖고 이 내부 STM32L0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녀석도 있고 못하는 녀석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녀석은 이 전체 이제 모듈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은 별도로 외부에 또 다른 프로세서를 달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전압은 보시면 2.2에서 3.4V로 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 리튬 이온이 3.6V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2.2에서 3.4 쓰는 이유는 그 대부분 충전지 배터리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저전력 됐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이게 좀 폭을 넓게 줍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을 쓰다가 이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한 3.V, 3V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조만간 배터리 바닥이 나니까 배터리 교체하러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오래 쓰기 때문에 그 경보 오고도 하루 이틀 만에 꺼지진 않고요. 그래도 상당 시간 가는데 어쨌든 그 경보 왓을 체크할 때 3V 정도 체크해서 알려주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하신 모듈 형태고요. 여기는 ARM Embedded Enable 돼서 ARM Embedded OS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교육받았던 ARM Embedded 펠리온 그걸 이용해도 되는데 거기서 이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여기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등록해서 그 받은 이미지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원래 ARM Embedded 쓰는 이유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이나 시큐리티 등등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저걸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결될 때는 ARM 엠베드하고 전혀 관계없이 되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ARM 엠베드에서 로라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로라 네트워크 서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라 모듈 중에 국내 회사들도 있습니다. 솔리엠, 와이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거를 갖다 쓰셔도 되고요. 차이점은 지원을 좀 더 받기 쉬울 거다라는 거.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연락을 하면 뭐 국내 엔지니어가 다 대응을 해줄 거고요. 대신 무라타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들이 딜러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는 약간 한계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본사나 이쪽으로 개발팀 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두이노에도 모듈이 올라간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쉴드 형태로 로라 쉴드라는 게 있어서 저기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드주에서도 저 쉴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를 쓰셔도 되고요. 오픈 디바이스 MCU 뭐 저런 것들은 그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클로즈드 MCU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모듈 내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외부에 마이컴을 MCU를 달아서 해야 되고요. 와이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와이솔하고 이제 모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와이솔도 SDK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외부 MCU를 안 쓰고 그 와이솔 모듈 내에 있는 STM32L 거기에다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SK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모듈 크기가 작고 전체적 비용을 저렴하게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보드 선택시 유의사항인데 개발할 때 메모리 쓰는 거거든요. 뭐 오픈 MCU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냐에 따라서 그 내부에 코딩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밖에 MCU를 달아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오픈 MCU니까 내가 이 보드 하나 만들어서 안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다 올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올려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만든 코드가 커져가지고 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새로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간, 비용 이런 것들 사실 비용보다는 기간이죠. 하드웨어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하셔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보드를 사올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인데 외국에서 이제 저런 개발 보드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거는 저기 밑에 나오는 프리쿼시를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915를 지원해야 되는데 저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칩스에서 나오는 모듈인데 걔도 915를 지원합니다. 단 922메가 이상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악스트윈 921.9를 지원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 한 채널 지원 안 해서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칩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을 사실 때 반드시 우리가 쓰는 영역을 다 지원하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랩은 이 보드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컴파일러는 ARM의 Keil 컴파일러가 될 건데 Keil ID죠. 개발 환경이 되는데 Keil은 되게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꽤 큰 회사에 개발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다 이게 상용으로 판매가 되는데 특정하게 STM32F0 계열과 STM32L0 계열에 대해서는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툴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이거는
KD ARM으로 넘어가고 ARM의 활성화 등등 이유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STM이나 STM과 제휴를 해서. 그리고 그전에도 무료는 있었는데 프리 버전인데 그건 32K 메모리가 플래시가 32K 바이트 이하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이 사항은 IR도 똑같습니다. 저기 그 K1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사실 IR이 더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써보면 사실 IR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긴 한데 걔네들도 예전에 32K 이하는 프리고 나머지는 상용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K1에서 그걸 좀 바꿨죠. STM32F나 L 계열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커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무료라고 해도 라이센스는 받아야 됩니다. 무료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은 저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밑에 ARM MGK라고 표시된 부분, 저 부분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아래 이제 프로덕트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예, 요걸 이용해서 키를 받는데 그 툴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요. 그 왼쪽 위에 파일 메뉴에 보면 라이센스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라이센스 매니저를 실행해서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예, 그 라이센스 매니저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뭐 등록이 돼서 저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래 라인에 보면 그게 중간에 그 키가 LIC 키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저기 get LIC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그 ARM-K를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키를 요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서 각종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앞에 보는 이 코드는 필요합니다. 이게 프로덕트 PSN이라는 코드가 필요하니까 이걸 나중에 카피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메일로 개인 제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뭐냐면 그 PC에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이 돼서 날아가서 그 PC에서만 쓸 수 있는 키가 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밑에 카피를 한 다음에 애드만 해주시면 이 툴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아까 말씀 F0와 L0 계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사에 가서 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본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스를 지금 샘플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받는데 오래 걸리고 해서 필요하시면 USB를 드릴 테니까 카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참고로 STM32 큐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유용한 툴인데 나중에 혹시나 STM 쓰거나 하실 때 그 STM32 큐브를 써보세요. 되게 편해요. 저걸 하면 칩을 하나 깔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칩을 하나 딱 끼워주는데 핀 매핑을 그 UI에 다 합니다. 그 그래픽하게 핀 매핑을 다 하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 베이스 코드가 나오는데 내가 선택해서 설정한 핀에 대한 모든 설정이 다 이루어져서 나옵니다. 나머지 나는 그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코딩만 하게 되면 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저걸 써봐서 저 제너레이션 해서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유저 코딩 영역인데 거기에 그 부분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코드가 다시 제너레이션 되더라도 그 코드는 그대로 남아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개발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다 적용하는 형태로 코드 제너레이션 많이 보급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를 꼽았을 때 바로 인식은 안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그 USB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필요하면 저 USB에 제가 가지고 USB에 있으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상이 그 툴 사용하는 데까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툴로 다 해서 빌드했다 과정했을 때 그 우리가 로리어 서버랑 그 등록해서 저기 띵플러스에 연동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해도 내용이 많네요, 이게. 네, 같은 내용을 3일 연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틀만 한 거고, 이건 3일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generic LoRa device when LoRa when device를 이용한 띵플러스 연동 가이드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는 로라 시스템 구성 뭐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방안 그리고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이죠.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동 방안은 이제 띵플러스에서 쓰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 모델링이라는 걸 써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태틱 모델링과 다이내믹 모델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은 말 그대로 그냥 상용 제품 같이 특정한 센서들 딱 정해졌을 때 그거를 바로 등록하면 이 디바이스 등록하면 어떤 센서 딱 정해지는 거고, 다이내믹 모델링은 게이트웨이가 등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OTA와 같이 서버의 통신을 통해서 각종 센서를 등록하는 과정이 되는데, 로라는 이 과정이 말씀드린 힘들기 때문에 스태틱을 이용해야 됩니다. 스태틱 이용을 하면 좋긴 한데 우리는 개발자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뭔가 내가 센서 2개를 붙여서 만드는데 3개를 붙이고 싶다. 그럼 서버에 또다시 모델을 등록 요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번거로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새로운 디바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스태틱과 다이내믹 모델은 보시는 것과 차이 있습니다. 왼쪽은 스태틱, 오른쪽은 다이내믹입니다. 왼쪽은 그 게이트웨이 등록하고 나면 밑에 센서들 보면 아이디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죠? 스태틱하게 고정된다는 거죠. 다이내믹은 센서 아이디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센서 모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델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게이트웨이에서 저 아이디를 다 생성해서 부여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게이트웨이에서 띵플러스로 뭐 센서 리스트를 요청해서 가져오고 그것을 다시 등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센서가 등록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띵플러스에서는 이런 이제 로라 뭐 등록 과정이 번거로운 것들을 할 수 없는 로라 디바이스를 위해서 약간 이제 어찌 보면 약간 트릭 비슷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스태틱 모델을 이용해서 그 등록을 합니다. 근데 스태틱이지만 다이나믹처럼 다양한 센서를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네릭 로라 디바이스라는 걸 모델링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델링 되어 있는 거고요. 계속 지금 제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네릭 로라 디바이스는 실제로 이제 그 띵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전체 센서를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은 그 포털에서 등록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얘가 디바이스가 몇 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가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온도 센서 하나, 습도 센서 하나 있다가 거기다 압력 센서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게이트웨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스태틱과 다이나믹이 병행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온도 4개, 습도 2개, 전압 하나, 전류 하나 이렇게 추가 가능하고, 이 시간 빼고 싶으면 포털에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해당되는 그 등록되어 있는 센서에 대해서만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목록이고요.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 ID를 이용해서 나는 어떤 센서다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마다 값의 범위가 다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실수로 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온도도 25도가 아니고 25점 몇 도, 25.3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형을 보내는데, 이게 로라는 데이터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수형, 뭐 정수형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못 보내고요.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다 정수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25.60, 뭐 6도 이런 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를 실수값을 정수값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그걸 스케일이라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25.6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수역 2560으로 바꾸어서 보내면 서버에서 100분의 1로 바꾸어서 25.6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냥 스케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센서 타임마다 특성에 맞춰서 지금 저렇게 임의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이제 할 때 필요한 데이터 포맷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로라 디바이스에서 띵프로스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띵프로스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포맷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포맷은 크게 스테이터스, 타임, 센서 밸류라고 나눠져 있고요. 스테이터스는 올라갈 때 업 데이터와 다운 데이터에서 달라지는데 업 데이터는 디바이스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다운은 뭐 서버에서 디바이스를 뭔가를 알려줄 때 나타나는 스테이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이제 그 디바이스에 RTC가 있는 경우 실제 이제 이게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센서를 측정한 시간을 전송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뭐 디바이스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내시면 그 서버에서 수신된 시간을 그 센서의 시간으로 대치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값은 MSB 최상 그 왼쪽이 최상위 바이트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네트워크 오더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 오더링을 하게 되면 호스트 오더링은 보통 CPU가 사용하는 건데 요즘은 다 NS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바이트가 앞에 가죠. 작은 비트도 오래고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파워PC라는 CPU가 있었는데 그런 계열은 MS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큰 데이터가 앞에 가는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MSB를 사용합니다. 큰 데이터들이 앞에 가는 형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파워PC라는 거는 네트워크 프로세싱하는데 되게 좋은 프로세서로 그렇게 처리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낼 때 그 호스트 오더링을 네트워크 오더링으로 바꿔지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CPU 자체가 그런 걸 그대로 지원한다면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처리가 빨라지는 예전에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CPU가 좋기 때문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인텔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 LSB가 더 강점이지만 어쨌든 프로토콜은 예전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MSB를 사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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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모터를 뭐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딱 10분만 정확하게 돌리면 된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려라고 내린 다음에 10분에 끄라고 하면 사실 말씀드렸지만 얘는 100% 간단 보장을 못 하거든요. 안 꺼질 수도 있고 이게 10분, 20분 계속 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험하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거는 돌라고 내릴 때 10분만 돌라고 내리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그 특성하고 잘 이용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센서 밸류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앞에 보여드린 센서들을 중복해서 보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센서 종류, 데이터 길이, 센서 값이 다 포함됩니다. 가변기를 만드는 이유는 또 그 로라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변기를 만들었고요. 이제 일단 스테이터스에 보면 아까 업하고 다운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업 경우에는 이게 뭐 배터리 상태라든지 그 이제 얘가 이제 급하게 처리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처리될 건지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거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 아이디 뭐 다운링크로 통해서 커맨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걸 처리했다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플래그로 추가해놨고요. 그리고 다운링크는 서버에서 내려보낼 때 여기에는 이 프레임에는 리퀘스트 아이디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디바이스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그 리퀘스트 아이디를 포함을 시켜서 올려 보내주게 되면 아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이게 컨펌드가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펌드를 잘못 쓰게 되면
계속 리트라이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unconfirmed로 구현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 같이 뭐 내가 모터를 돌려라, 펌프를 가동시켜라 했는데 끄는 시점에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동작을 하거나 하는데, 그리고 이제 켜라고 했는데 이게 메시지 안 갔어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이게 늦게 갔어요. 예. 늦게 가면 내가 지금 1시에서 켜서 1시 10분에 꺼야 되는데 메시지가 잘못 늦게 가가지고 1시 10분에 가게 되면 1시 10분부터 돌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 누군가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뭐 하거나 그런 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제한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동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타임아웃을 두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가능하듯이 현재 이 포맷은 지금 계속 제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냥 정의된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제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포맷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서 밸류는 아까 말씀드린 타입하고 길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 저기서 타입은 앞서 말씀드린 뭐 센서 온도, 습도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시퀀스 넘버는 온도 센서 한 개 이상 있을 때 1, 2, 3, 4 숫자를 붙여서 특정한 센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이게 이제 밸류 값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한 바이트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네 바이트 써야 될 경우가 있어서 네 바이트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썼습니다. 이 역시나 로라 전송하는 프레임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바이트는 니블 단위로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시퀀스 넘버랑 밸류 랭스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보시면 하나의 디바이스에 최대 15개까지만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전송예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저렇게 이제 프레임이 왔을 때 해석을 하면 뭐 이 디바이스는 로우 배터리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송은 주기적 전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은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오면 아까 말씀드린 MSB로 계산해서 뭐 9월 2일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고, 시간 타임은 UTC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바이스가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KR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걸 뭐 내가 일본을 판매했, 일본은 관계없군요. 다른데 뭐 유럽에 판매했다 하면 시간이 틀어지기 때문에 서버에서 별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서 이 디바이스는 유럽에 설치됐으니까 해야 되고 이거는 한국에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UTC로 촬영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센서 밸류는 이제 지금은 01이니까 타입이 01이니까 온도 센서고 시퀀스 넘버 1번, 랭스는 2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온도는 뭐 65,500 정도면 충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650도 이상 아닌 이상에는 2바이트면 되기 때문에 그 랭스를 2바이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값이 2560인데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25.6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 센서 값이 2개 이상일 때는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별 2개 연속을 하면 되고요. 2개 다 온도 센서지만 시퀀스 넘버가 1번, 2번으로 붙어서 각각 다른 센서로 인식을 해서 처리합니다. 내려주는 액추에이터인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액추에이터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온오프만 있기 때문에 밸류가 0 또는 1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한 바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제 드린 코드에 보시면 그 파워 스위치 갖고 그 보드를 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프레임 적용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등록 과정은 조금 이따가 그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 등록 과정과 동일하고요. 뒤에 이제 센서를 선택을 하거나 뭐 2개 있을 때는 디바이스를 또 추가해서 부여하고 이런 걸 실제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2개 추가된 거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타입이 붙고 뒤에 시퀀스 넘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디바이스에 등록한 디바이스 어드레스라는 거인데 그거 가지고 그 시퀀스 넘버를 대치를 해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실제 그 띵프로세스에 등록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띵플러스 화면인데요. 일단은 제가 등록되어 있는 거를 먼저 지우고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제 거니까 제 걸 지우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등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걸 빠졌네요. 요것도 먼저 등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리엇이거든요. 로리엇 네트워크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리엇에 먼저 등록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이제 그 로리엇은 등록할 때 보면 임포트 할 때 ABP 모드, OTA 모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OTA 모드에서는 디바이스 UI, 어플리케이션 UI, 어플리케이션 키만 필요하고 ABP 모드에서는 더 많이 디바이스 어드레스, 뭐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EUI, 네트워크 S키, 앱 S키를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다른 게 요게 없고 얘네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다른 것들이 그게 이 키 두 개를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키와 어플리케이션 EUI를 통해서 얘네들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 나머지 키들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OTA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EUI,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록한 결과가 제가 여기 보면 등록된 게 있는데 이 보드가 제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EUI 이렇게 등록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EUI 내가 정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코드가 IEEE OUI에서 이거는 IEEE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코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서버랑 통신하면서 만들어진 키라서 되고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일단 네트워크 서버에서 데이터가 잘 오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네트워크 서버에서는 로이어스는 이렇게 보면 옆에 이제 last date 해가지고 뭐 며칠 전에 왔다 이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인이 성공하고 나면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320번 계속 카운터 증가를 시퀀스 넘버랑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게 빠졌다 안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보면 여기서는 지금 빠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상당히 지금 RSSI 그 시그널 레벨이 높은 겁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빠질 레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빠지지 않는 거고요. 이 중간에 번호가 하나 빠졌다 하면 이때 프레임이 패킷 로스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서버와 띵플러스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로리어스에 지원하는 그 서버 연동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지금 사용하는 거는 HTTP 푸시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저희 띵플러스가 HTTP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 URL 포스트가 델리게이트 이거는 이제 제 프리픽스 붙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한 서버죠. 저희가 사용한 테스트 서버죠. 그쪽으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이 URL로 보냅니다. 예, 그 형식에 대해서는 얘네들 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푸시로 뭐가 오면 그걸 파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서버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푸시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 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MQTT, 웹소켓, 뭐 TLS 소켓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요. 내가 뭐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글로벌 퍼블릭 그 클라우드 쓰고 있다 하면 걔네들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고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구성이 되고 나면
로고에 보면 데이터 업 하고 나면 HTTP 포스팅이라 나오죠. 이게 데이터를 받으면 던져줍니다. 얘가 받으면 이쪽으로 데이터를 다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등록된 이제 가서 저희는 그 띵플러스에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플러스에서 이제 게이트웨이 관련 게이트웨이 되는데요. 원래는 용어가 지금 로라웬에서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서 게이트웨이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로라웬 게이트웨이는 로라라는 통신 방식을 바꿔주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요. 이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는 다른 거고요. 저희는 로라에서는 게이트웨이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고 계신 디바이스가 하나의 게이트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띵플러스에서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센서 3단계 구조를 갖는데 앞서 그 스태틱을 다이나믹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결국 저는 디바이스를 하나의 시퀀스 넘버 그룹으로 활용을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 관리해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게이트웨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게 로라웬 로리엇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리엇은 뭐 로라웬 서버 네트워크 서버들이 다 똑같은 폼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로리엇에서 오는 로라웬은 이걸로 모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디바이스 UI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디바이스를 찾아가겠습니다. 제 디바이스 UI가 이건데 이걸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되기 이건 소문자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이제 대문자 등록하더라도 얘네들이 전송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관계 없겠군요. 얘는 대문자로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앱 UI가 아닙니다. 이거는 앱 UI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앱 UI를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B09010008A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엑스트라 잡고요. 그리고 전송 주기는 원래 게이트웨이가 관리를 할 때는 그 센서를 시리즈 데이터를 여기서 설정된 주기로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로라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고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알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단지 디바이스가 주기 내로 데이터 오느냐 체크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60분을 설정해 놓으면 최대 90분 내에 데이터 안 오게 되면 데이터가 상태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왔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뭐 원하시는 시간은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간은 1.5배. 60으로 설정하면 90분 내에 와야 되는 거고 1분으로 설정하면 1분 30초 내에 데이터 오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일부 약간 이제 갭을 두는 거는 뭐 타임 싱크 문제도 있고 약간 딜레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약간 그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모델은 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풀셋.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센서 다 등록되는 것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센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습도와 온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를 보면 아직 아이디가 undefined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undefined. 요게 시퀀스 넘버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디서 입력하느냐? 요 바로 위에 보면 그룹 아이디는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디바이스가 구분이 될 때 그 띵플러스에서 게이지 아래 디바이스 여러 개 달릴 때 구분하는 건데 저는 그걸 시퀀스 넘버로 사용을 하도록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밑에 입력이 다 입력 1번이 되면서 이 시퀀스 넘버를 갖는 센서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뭐 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임의로 주고요. 그래서 이걸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성공적으로 등록됐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게이트웨이 관리를 가서 엑스트라를 보면 제가 잘못 찍었군요. 다 등록이 돼 버렸네요. 어마어마하게 등록됐네. 삭제를 하면 되죠. 일단 여기서 온도와 습도 빼고 다 삭제를 해줘요. 온도와 습도를 남겨놓고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기서는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죠. 여기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서는 2개를 등록했으니까 센서 1번의 엑스트라의 온도. 또 뭐가 잘못됐네요. 하나밖에 안 뜨네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KNN이군요. 네. 요건데. 그렇군요. 됐습니다. 몇 초 전, 조금 전에 올라왔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은 습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니다. 데이터는 잘 오고 있군요. 그리고 라인 차트로 보면 좀 오는 데이터가 계속 이제 그려질 것입니다. 이게 20초인가 간격으로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요거 설명 드리신 거 드렸을 텐데 뭐 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해서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연동하는 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 실습을 하실 때 그 설치 툴을 다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소스 코드에서 조인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잠깐만 코드를 가지고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그 부팅하면 바로 조인이 되니까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툴 설치하시고 샘플 코드 설치하시면 나눠 샘플 코드 설치하시면 원래는 여기 없어요. 이게 메인에 이제 찾아가시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뭐 하드웨어 초기화하고 HL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해가지고 그 하드웨어를 다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STM32 큐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툴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다 설정해서 넘어가고 요까지 그냥 넘어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 코드에서 다 추가된 건데 이게 뭐 로라 초기화를 다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건 스타트 tx 이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로라 동작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다가 요 코드 한 개만 추가해 주세요. 로라 조인이라는 걸 추가해 주세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콘솔에서 로라 조인을 해줘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 바로 꼽으면 그냥 키 3개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를 할 거예요. 로라 조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요거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얘가 부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제가 껐다 켜볼게요. 보드를 하면 키하고 뭔가 보내죠. 바로 하자마자 send frame on channel 해서 그리고 나서 joined가 뜹니다. 이 joined가 떠야지만 네트워크 연결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코드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요 이하 부분에 대해서 각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송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 유저 코드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여기다 코드를 넣어 놓으면 다시 코드 제너레이션 하더라도 이 코드는 안 날리고 나머지만 자기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코드 유저 코드 이런 영역이 보이는데 뭐 혹시나 만약에 큐브를 만드셨을 때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큐브를 만드셨을 때 코딩을 하고 하드웨어 수정이나 뭐 수정할 일 있어서 큐브를 다시 돌릴 일이 있다면 그 점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원래 여기에 만든 코드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유저 코드 비긴 엔드 사이에 꼭 넣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요거만 추가해 주세요. 끝나면 요줄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하로 해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 이걸로 끝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하시다가 뭐 다른 거 로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마이크롬 쪽 보드 그 코딩 하시는데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